그리고 간내울에서는 용동이의 첫돌 잔치가 있었다. 광국은 돼지를 한 마리 잡고 술도 빚고 떡을 하고 해서 금전판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모두 불렀다. 색동옷에 복건을 쓴 용동이의 목에는 실타래와 복주머니가 걸렸다. 돌잔치가 끝나고 남순이 복주머니를 열어보니 50원이 넘는 돈이 들어있었다. 그렇게 광국은 모은 돈으로 상답을 사들여 밥술이나 들게 된 터수가 되었다. 한골의 성경이는 또 임신을 했는데 철호의 사랑은 깊어져 강에서 잉어를 잡아다가 해란이 눈치가 보여 자는 집에서 몰래 푹 고아 성경이에게 먹였다. 그 무렵 물꼬란 꽃제 정실은 딸을 낳아 양덕은 조금 실망했지만 이내 반가움을 표했다. 한편 무국에서 광산 일을 하는 대원은 막장에서 차감기를 가지고 구멍을 뚫고 다이너마이트를 터트리는 일이 다른 사람보다 품삯이 많아서 그걸 배우고 싶었다. 눈치를 보던 대원은 그 일을 하는 일본 사람에게 접근 술도 사주고 심부름도 해주며 그에게 환심을 사 그 기술을 배우고자 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 했던가. 그 일본 기술자는 대원을 심부름을 시키는 일을 하는 곳으로 뽑아주어 차감기를 못 잡아도 난포를 터트리기 위한 뇌간 다이너마이트를 날라다 주는 일을 하게 되었고 그 기술자의 손발이 되다시피 했다. 외할아버지 경범이 폭약을 다루던 DNA인지 적성에 맞았는지 그 일을 배우기 위해 무진 노력을 기울이자 가끔 바위를 뚫는 차감기를 대원에게 잠깐 맡기고 쉬기도 했다. 그로서는 아주 착실한 수제자를 둔 셈이었다. 시안 사건 이후 조용하던 중국에서는 774변 루거우차오 시벤이 일어났다. 루거우차오는 마르코 폴로 다리 사건 또는 루거우 다리 전투 일본 명칭은 노구교 사건라고도 부르는데 이 다리는 전략적으로 베이징과 연결되는 중요한 거점으로 사건 발발 당시 일본군은 서쪽을, 국민당군은 동쪽을 관할하고 있었다. 당시 이 부군에 주둔한 군대는 국민혁명군 숭저 위안의 29군이었고 일본군은 카니치로 타시로가 지휘하는 중국 주둔군이 서로 다리를 가운데 놓고 대치하고 있었다. 1937년 7월 7일 야간 훈련 중이던 일본군에서 돌연 총소리가 들리고 일본군 한 명이 행방불명이 되었고 행방불명되었던 일본군 병사는 20분 뒤에 부대로 복귀했으나 이를 감추고 중국군에게 중국 주둔 지역에 일본군을 보내 수색하겠다는 요청하였으나 중국군은 거절하였다. 일본군은 곧 전투태세에 들어가 다음 날인 8일 새벽 중국군 진지의 포격을 시작으로 공격하여 루거우차오를 점령했고 양측이 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11일 새벽 1단 현지에서 정전협정이 시작되었는데 국민당은 베이징 내의 모든 반일단체를 일소하고 반일활동을 중지할 것, 국민당은 7월 7일 사건의 모든 책임을 질 것, 숭저 위안 등 29군의 고위 장교들은 반드시 사과할 것, 일본군은 위의 세 가지 조건을 내걸고 현지에서 협상이 벌이면서 일본 본국의 고노에 내각은 이 사건을 계기로 중국 침략을 가속하기로 결정하고 이 사건은 중국 측의 계획적인 무력 사용이라고 단정하고 중국의 전면적인 파병을 발표하는 수순을 걸쳐 협상을 결렬시키고 전면적인 공격을 개시하여 중일 전쟁이 시작되었다. 다급해진 중국 정부는 8월 21일에 소련과 불가침 조약을 체결하였고 일제는 준비된 각본대로 22일에는 경성에서 등화관제 훈련을 실시하였다. 중국군은 기계와 병력인 일본군의 침략에 속수무책으로 밀려 8월 29일에는 베이징, 다음 날은 텐진이 함락되었고 이 사건으로 중일 간의 전면전으로 확대되어 중국 내 반일 감정이 더욱 높아졌다. 중국의 국민당은 일단 공산군과의 내전을 멈추고 함께 대일본 항전에 들어갔다. 국내에선 부창부수라고 친일파들의 부인들은 중일 전쟁이 발발하자 8월 22일 경성여자고등보통학교에서 윤덕영의 부인 김복수가 회장이 되어 애국금차회를 결성했는데 이 단체에는 조선 귀족인 민병석, 이윤용 등 친일 세력의 부인들과 김환란, 고한경, 송금선, 유각경 등 신교육을 받은 여성계 인사들이 참가했다. 설립 목적은 일본군의 중일 전쟁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국방원금의 조달과 원호 그리고 출정하는 일본군을 위한 환송형과 참전한 병사의 가정을 위문하거나 조문하는 기능도 있었다. 이날 열린 결성식에서 금비녀를 비롯한 장신구와 현금을 즉석에서 모아 국방원금으로 헌납하였고 이 광경을 동양화가 김은호가 금차복납도라는 그림으로 묘사했다. 전쟁 초기 파죽지세로 승승장구하던 일본군 수뇌부들은 3개월 정도면 중국 대륙 전역을 점령해 전쟁을 끝낼 수 있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하고
8월에 상하이에 상륙해 공략을 시작했는데 상하이에서의 중국군의 저항은 매우 격렬했다. 국내에는 연일 승전했다는 보도가 계속되고 있었지만 실상 특히 오송 상륙 전투에선 일본군이 매우 큰 피해를 입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1930년대 초 중국 내 독일 군사고문으로 파견된 팔켄하우젠 장군과 젝트 장군이 강력한 벙커밭을 조성하였고 장제스의 직속군대 역시 독일식 장비를 갖추고 독일 군사고문의 조언대로 훈련받으면서 육성되었기 때문이었다. 일본군은 이러한 벙커밭을 뚫기 위해 돌진하는 과정에서 독일식으로 훈련받은 장제스의 직속 정예 제88사단이 일본군의 지원 병력이 도착할 때까지 일본군 상륙부대를 상하이에 묶어놓고 매우 격렬하게 저항해 극심한 피해를 입었다. 일본군은 3개월 동안의 전투 끝에 지원부대가 진강되면서 11월 5일에 이르러 겨우 상하이를 점령하였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난징으로 갔다. 상하이 전투에서 극심한 피해를 입은 일본군은 적개심에 불타 가는 곳마다 빼앗고 무고한 양민들을 잔인하게 죽이고 불태우는 이른바 삼광작전을 하면서 사륙전이 일반화되어 갔다. 1937년 12월 상하이 교두보를 확보한 일본군은 중화민국의 수도 난징으로 향했고 중국 국민당은 수도 난징을 포기하고 충칭으로 임시 천도한다고 발표하여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충칭으로 옮겨야 했다. 그러나 결사항전을 주장하던 중화민국 측 사령관 탕성즈 장군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수도를 지키겠다고 선언했으나 삼면에서 좁혀들어오는 일본군의 포위 속에 국민당 주요 관리와 부유층들은 재빨리 손을 써서 도시를 빠져나갔고 중일 전쟁 발발 이전에 약 110만 명 육박했던 난징은 도시를 빠져나가려는 시민들과 일본군을 피해 난징으로 들어오는 피난민 등이 뒤엉켜 아수라장이 되어 탕성지의 군대는 도시 밖 요충지를 포기하고 난징성 안에 머무르며 방어전을 하겠다는 전략을 택했다. 드디어 난징성을 포위한 일본군은 탕성지에게 투항을 권고하였으나 난징성을 지키고 있던 탕성지 휘하의 중화민국 병력은 약 15만 명이나 되어 투항을 거부하였다. 12월 12일 일본군은 성 안으로 진격하기 시작하자 몇 번의 공방전 끝에 사령관 탕성지는 중과부적도 아닌데 제대로 싸워보지도 않고 자신의 휘하부대와 난징성에 고립된 민간인들을 뒤로 한 채 가장 먼저 양지강을 건너 도망쳤다. 다음 날 이 사실이 알려지자 중국군은 제대로 전투도 못해본 채 혼란 속에 성을 빠져나가기에 급급했고 피난을 떠나지 못한 채 남아있던 약 60만 명의 난징 시민들과 군인들은 공황 상태에 빠져 스스로 무너지고 말았으니 이는 중국군의 흐트러진 군기와 지휘관들의 부재 및 무능함에서 비롯되었다. 그리고 1937년 12월 13일부터 약 6주 동안 일본군은 중국 민간인들과 군인들을 상대로 무차별적인 사륙, 방화, 강간 등이 자행되었으나 매체에서는 승전 소식만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다. 그런가 하면 시베리아와 연해주, 사할린 섬 등에 대한 영유권을 공고히 하여 만주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과의 영토 분쟁을 피하려는 속셈을 가지고 있던 소련의 이오시프 스탈린은 일본의 도움으로 만주국이 독립하자 본래 만주민족의 땅인 연해주에 대한 영토 반환 분쟁을 대비해 이전부터 시베리아, 연해주 등에 살고 있던 모든 황인종을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1937년 일본의 국력이 강해져 중국과 전쟁 벌어지자 1인과 비슷해 보이는 황인종을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시켜 수많은 동양인들이 희생되었다. 특히 일제를 피해 시베리아와 연해주에 망명한 우리 동포들의 희생이 엄청 컸다. 그리고 한골의 성경은 딸을 낳았는데 이름을 봉선이라고 지었다. 간내울에선 금맥이 거의 소멸을 해서 땅을 파서 사금을 채취하던 사람들이 하나 둘씩 떠나고 있었는데 설상가상으로 섣달에 접어들어서 진명이 오한이 들었는지 이불이 들썩일 정도로 떨어서 남순이 강화탕을 한 재 지어다 달여서 먹였는데도 오한은 웬만큼 나았으나 기침을 계속하면서 시간이 가고 1938년 새해가 되어서도 차도가 없었다. 그동안 남순이 푸닥거리에 묵구리까지 하였지만 병세는 호전되지 않고 이제는 개혈까지 하고 누워서 운신을 못하는 상태에 이르렀다. 금전빵 염사장은 진훈에게 이르기를 아무래도 폐병 같으니 경성병원에 가보는 게 좋겠다고 했고 그 말을 전해 들은 남순이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진훈을 채근하여 연창이와 둘이서 가마바탕에 요를 내다 깔고 진명을 뉘이고
이불을 덮고 가다가 죽이더라도 간다는 생각으로 경성에 유명하다는 세브란스 병원을 가기 위해서 길을 나섰다. 남순의 의지는 대단했다. 조바위를 쓰고 지팡이를 짚고 앞장서서 나서자 광국도 따라 나섰다. 아랫말 배터에서 배를 타고 강을 건너려는데 광국이 마침 물이 풀려서 아랫말 배터에서 쉬었다가 떠나려던 뗏목을 발견하고 가보니 삼판일을 같이 하던 서씨 일행이었다. 광국의 이야기를 들은 서씨는 가마바탕을 뗏목에 오르게 하여서 자리를 마련하고 가마바탕은 연창이와 진규가 가지고 들어가기로 하고 남수는 여자가 뗏목에 가까이 오는 것을 꺼리는 관계로 멀찍이 서서 있었는데 광국이 뗏목에서 내리는 진규에게 가마바탕을 갖다 두고 엄마하고 경성 세브란스 병원으로 오너라 하고 셋이서만 뗏목을 타고 떠났다. 서씨 일행은 고맙게도 쉬지 않고 부지런히 가서 땅거미가 질 무렵에 뚝섬에 도착하였고 수고비를 주는 광국에게 서씨 일행은 한사코 사양을 했지만 술 한잔 하라며 5원을 주었다. 그리고 서씨의 주선으로 나무찜을 실어 나르는 도락구를 얻어 타고 남대문역 건너 복사골에 있는 세브란스 병원에 도착하여 진찰을 받았는데 입원이 결정되어 입원부터 했다. 한편 남수는 진규를 앞세우고 아래나루에서 강을 건너 경성을 향하여 길을 나서서 부지런히 걸어서 해가 누룩고리만큼 남았을 무렵 마치 고개를 넘어서 부지런히 걸었지만 날이 어두워지고 있었다. 다행히 돌팍 고개 부근에서 경성으로 가는 짐을 실은 도락구를 세워서 타고 1시간을 덜컹거리는 길을 한참을 달려서 가는데 진규는 처음 타보는 도락구에 정신이 빼앗겨 운전사를 최고의 직업으로 보았고 옆에 탄 조수를 부러워했다. 청량리에 도착하여 말로만 듣던 전차를 타고 가면서도 차창 밖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남대문역에 내려 세브란스 병원에 도착하여 남순만 병원에 남고 삼부자는 여인숙에 들었다. 다음날 남대문역에서 울리는 기적소리에 잠을 깨어나 조반은 장국밥으로 때우고 진찰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 진규는 살며시 빠져나와 남대문역에 오가는 기차를 보았고 근처를 오가는 차를 구경하느냐 정신을 빼앗겼다. 그날 점심때가 지나서 폐렴이라는 병명이 나왔는데 남순이 놀라 폐병이냐고 물었더니 전염병인 폐병인 결핵과 달리 폐렴은 1달 정도 입원하면 낫는다는 설명을 듣고 안심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광국은 저녁 무렵 진운에게 가회동 외당숙집에서 자고 내려갈 예정이니 여인숙에 기거하면서 남순을 돕다가 후에 뭔 일이 있으면 집으로 전보를 치고 오늘 밤에 무슨 일이 있으면 달려오라고 현우의 집 주소를 일러주고 진규와 함께 가회동 현우의 집으로 향했다. 문을 두드리니 안에서 아주머니 목소리가 들렸다. 누구세요? 간내올 사는 동생이라고 전해주시오. 하면서 헛기침까지 했다. 그리고 잠시 후 대문이 열렸는데 대문을 들어서던 진규는 집이 너무 으리으리해서 잠시 머뭇머뭇하면서 대문을 들어섰다. 앞마당 가운데는 정원이 있었고 벽은 온통 하얀 사기로 되어 있고 대돌은 벼슬한 사람들의 제상에나 쓰이는 깎은 돌이어서 흙 안 묻히고 사는 그런 집을 들어서려니 멈칫한 것이었다. 마침 현우는 집에 있었다. 어서 오게 이게 얼마만인가 하면서 현우가 광국을 맞았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형님. 바지 저고리 차림의 광국 부자에 비해 현우는 깍지똥 같은 몸매에 안경을 쓰고 실내화를 신고 양복 바지에 위에 가운을 걸치고 포마드를 바른 머리는 곱게 빗어서 홉사 기름을 머리에 뒤집어 쓴 것 같았다. 진규야 인사드려라. 진회 당숙 되시는 분이다. 진규가 넙죽 엎드려 절을 올렸다. 이 녀석이 막내입니다. 그래 올해 몇이냐? 16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진회 당숙모. 진규는 다시 넙죽 엎드려 절을 올렸다. 그리고 형수님 제절을 받으셔야죠. 형수님 그동안 평안하셨어요. 하면서 광국이 절을 하려 하자 현우 처명화는 손사래를 치면서 아유 서방님 같이 늙어가면서 뭔 절까지 제가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하면서 사양을 했다. 그리고 7살이 좀 넘어 보이는 교복 차림의 사내아이와 그보다 2~3살 더 먹어 보이는 세일러복 차림의 여자아이가 있었다. 윤서가 윤영아 할아버지께 절해야지 하면서 광국에게 절을 올리게 하였다. 손주들인가요? 현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명화가 윤영아 손님이 왔으니 엄마 오라고 해라. 윤영이가 조르르 건넌방으로 가서 며느리를 들게 했다. 대고모 아들인 내 종숙 어른이고 이쪽은 아들이니 내 종즉 육촌 시동생 된다. 광국은 인사를 받았고 진규도 맞절을 했다.
그리고 공손히 물러나갔다. 조카는 아직 퇴근 전인가요? 응잡무가 많고 공부도 해야 할 게 있고 밤늦게 들어와 코빼기 보기도 힘들지. 그래 어쩐 일인가? 진명이가 아파서 어제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을 시켰습니다. 그래 어디가 얼마나 아파서? 오늘 결과가 나왔는데 폐렴이라고 합니다. 그래 얼마나 입원을 해야 하는데? 한 달 정도 입원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 자네가 고생이 많겠네. 그래 병원에는 누가 있나? 안사람하고 진훈이가 있습니다. 그래 어젠 어디서 잤나? 남대문역 앞 여인숙에서. 아 집으로 들어오지 그랬어. 형님은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나야 뭐 그럭저럭 지내고 있네만. 그리고 한참 후. 저녁 올리겠습니다. 하는 아까 대문에서 들었던 목소리가 들리고 저녁상이 들어와 식사를 마치고 식모 아주머니가 숭늉을 들여오고 명화가 아줌마 사랑에 구공탄 불 잘 갈아 넣었죠. 예 사모님. 손님 주무시고 가실 테니 자리 보아 놓으세요. 상이 치워지고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었고 광국이 내일 일찍 떠난다고 하자 며칠 더 묵어가지 그러느냐고 현우가 말했지만 내일 가서 보아야 할 일이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현우를 따라 사랑에 안내되었는데 이부자리 한 채가 곱게 깔려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광국이 일어나 이불을 개고 밖을 나오자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식모 아주머니가 새순물을 대야에 떠다 주었고 수건까지 가지고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삼배 수건에 얼굴을 닦던 것에 비하면 엄청 보드라운데 그것도 2장이나 가지고 나와서 진규가 세수를 하고 나자 한 장을 더 주었다. 광국 부자는 그런 환대가 부담스럽기만 했다. 아침을 마치고 서둘러 인사를 하고 나와서 세종로에서 전차를 탔고 전차가 동대문을 지나서 안감내를 건너서 조금 더 가니 건물을 새로 짓고 있는데 누군가 성동역이라는 기차역을 짓는 중이라고 했다. 청량리에 내렸는데 광국이 알아보니 샘바까지 기찻길을 닦는데 가평에 시멘트를 싣고 가는 트럭이 있다고 해서 그걸 돈을 주고 타기로 하였다. 덜컹거리며 달린 트럭은 점심때가 지나서 가평에 도착하여서 복쟁이까지 30리를 걸어서 배를 타고 해질녘에 간내올에 도착하였다. 진명은 사흘이 지나면서부터 병세가 호전되기 시작하여 미움을 시작하여 남순의 마음을 기쁘게 하였다. 그리고 나흘째 되는 날 저녁에 현우 내외가 택시를 타고 문병을 왔다. 현우는 양복 차림에 오버를 걸쳐 입었고 명화는 검은색 비로드 또는 우단 치마저 고리에 여우 목도리를 하고 모자까지 쓰고 과일 바구니를 들고 왔는데 무명 치마저 고리의 남순과는 동년배지만 10여 살은 어려 보였다. 경성에 남은 진우는 다음 날부터 시간만 나면 경성의 이곳저곳을 구경하러 다녔다. 남대문 시장을 지나서 미츠코시 백화점 구경을 하고 진고개까지 다녀왔다. 그리고 화재로 다시 지어서 서울에서 가장 높은 지하 1층, 지상 6층의 현대식 화신백화점에도 다녀와서 남순에게 가보시라고 했다. 이는 당시 서울에서는 가장 높은 건물이었으며 내부에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어 있었고 옥상에 전광 뉴스판까지 설치되어 있었다. 그렇게 한 달 넘게 입원을 했던 진명이 완치되어 집으로 돌아왔다.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건 운명이 아닌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의지에 달린 것으로 남순의 아들을 살리고자 하는 의지가 진명을 살려낸 것이었다. 그리고 전답을 팔아 입원비로 쓴 빚을 청산하였고 얼마 뒤 폐광이 되어 금방 염사장도 간내우를 떠났다. 그때까지 영린의 손자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일제의 협력자가 되었는데 일제는 대외무역의 결제수단으로 금이 필요하였고 조선 등 중공업 원료로 철광과 해군 함정의 연료인 무연탄의 확보가 절실하여 합방 이전인 통감부 시절에 이미 재령 은율철광산을 강점하였다. 을산의약 체결 후 고종 43년에 조선광업법의 수정 보완이 필요한 일제는 조선총독부 통치가 시작된 1910년부터 농산공부 상공국 광무과에 의해 전국 규모의 광산조사를 실시. 1915년 일본어로 된 조선광업령을 공포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선 출원자에게 우선허가, 3년간 광산세 감면, 토지 사용권 수용 및 외국인의 새로운 광업권 취득 금지 등을 담고 있었고 광업령 시행규칙에는 출원 수속할 때에 광구도축척 6천분의 1과 광상 설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매년 말에는 연간 생산량 등 광업 명세보고를 의무화하는 등 체계적인 광업활동의 기초를 마련하였으나 이는 일본인의 광산 개발을 위한 서막으로 맹목적 출원을 막기 위한 광업 장려 정책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1인만을 위한 정책으로 1910년 이후 사동리 탄광을 비롯한 광업회사들이 이미 한국에 진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본의 군성은 탄광 개발에, 상공성은 철광 개발에 직접 참여하여 침략 전쟁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으며 1917년까지 광산 분포에 대한 윤곽을 파악한 일제는 1918년에 조선총독부 지질조사소를 설립하여 지질 도축처 5만 분의 1 작성 및 화석 연구를 진행하여 1922년엔 연료 성광 연구소를 개설하여 석탄의 이용 시험과 탄전 조사를 시키고 제철업자에게 장려금까지 지급하기 위한 제철업 장려법을 적용하여 1930년 순도 99.9%의 순금 6,186kg이 생산되었고 상금 정책에 의해 1932년부터 금 광산의 탐광장려금을 교부하더니 1933년에는 저품위 금광석까지 매광장려금 지급, 금 광산에 대한 성광설비 소유자금의 70%까지 장려금을 교부하였다. 중일 전쟁을 일으킨 1937년에는 22,848kg이 생산되던 것이 1938년 이후에는 특수 광물광산에도 확대 실시할 만큼 광적이었으니 이러한 일련의 광업 조성 정책은 만주사변 및 중일 전쟁에 필요한 군수물자 조달을 위한 대금결제 수단으로 금의 필요성에 의해 취해진 조치였으며 1937년에는 급기야 조선 상금령이 공포 시행되기에 이르렀고 상금 5개년 계획 기간 중인 1939년에 29.1톤을 기록했으며 1941년 미국의 진주만 기습 공격으로 시작된 2차 세계대전 즈음에는 금값이 올라 광적으로 금을 매집했지만 42년까지 23톤에 미치지 못해 일제를 애타게 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좁쌀을 바꾸어 먹으려고 사금을 채취한 광국의 아들들이나 금광왕으로 친일활동을 해온 최창학이나 그 뒤를 이어 방응모, 박용훈, 이존만, 김태원 등 황금광 시대를 구가해온 사람들이나 같은 급으로 볼 수는 없지만 배우고 시대를 앞서간 사람들의 민족과 나라를 생각하지 못한 것에 대한 부끄러움이 없는 게 한스러울 뿐입니다. 특히 방응모 씨는 교동금광을 발견하여 떼돈을 벌어 조선일보사를 인수하였다. 어쨌든 일제 때 엄청 금을 많이 캐갔기 때문인지 1945년 8.15 광복 이후 한국의 금 생산량은 해가 다르게 줄어들었고 결국 1997년 국내 최대의 금광으로 고군분투하던 충북 음성군 무국금광마저 채산성 문제에 부딪혀 생산을 중단함으로써 한국은 순금 생산량은 미미해버렸다. 어찌 금에 국한되겠는가? 연기가 나지 않아 군함의 연료로 쓰였던 무연탄은 1930년 47만 톤, 1940년 315만 톤, 1944년에는 453만 톤이 군함을 만들고 무기를 만드는 철광석은 1930년 53만 톤, 1940년 118만 톤, 1944년에는 333만 톤을, 유연탄은 1940년대에 연간 250만 톤을 전쟁 무기 생산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중석의 경우 1930년 11톤, 1940년 4,218톤, 1944년 8,333톤까지 기하급수적으로 수탈을 해갔으며 1938년엔 주요 광물 증산을 위해 조선 임시조 세증직령을 공포하고 아연광, 유화철광, 중석광, 수연광, 니켈광, 흑연, 운모 및 형석 등 특수광물에 대한 광산세를 면제하였으며 같은 해에 조선 중요 광물 증산령을 공포하는 등 광업 육성 정책을 적극적 펼쳐 1944년에는 인상흑연 28,427톤, 토상흑연 74,879톤이 마그네사이트는 15만 7천톤 이외에도 동과 비금속 광물인 형석, 운모, 성면, 고령토까지 악랄하게 탈취해갔다. 우리나라의 청구권 문제는 1952년 대일청구권 요강의 세목에 제시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909년부터 1945년까지 조선은행을 통해 일본으로 반출된 지금 249톤, 지은 67톤. 조선 총독부가 한국 국민에게 반제해야 될 각종 채신국의 저금보험금연금. 일본인이 한국의 각 은행으로부터 인출해간 저금액. 제한금융기관을 통해 한국으로부터 대체 또는 송금된 금품, 한국의 본사 및 주사무소가 있는 한국법인의 제1재산. 징병징용을 당한 한국인의 급료수당과 보상금. 종전 당시 한국법인이나 자연인이 소유하고 있던 일본법인의 주식, 각종 유가증권 및 은행권.
그러나 이는 법적 근거를 가진 최소한의 청구 내역이었을 뿐 35년간의 일제 치하에서 한국민이 당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한 보상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그 후 대일 청구권 문제는 한일회담의 주요 의제로서 우리 측이 요구하는 8억 달러와 일본이 제시한 최고액 7천만 달러의 차이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아 난항을 거듭하다가 62년 11월 12일 김종필 특사와 오이라 마사요시 일본 외상의 비밀 회담 끝에 가까스로 합의가 이루어졌다. 무상공여 3억 달러, 재정차관 2억 달러, 상업차관 1억 달러로 대일 청구권 문제를 낙착시킨 이른바 김오이라 메모를 근거로 65년 6월 22일 한일 기본조약의 체결과 동시에 재산과 청구권에 관한 문제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이 정식 조인됨으로써 오랜 세월 논란이 되어오던 대일 청구권 문제는 일단락되었다. 하긴 줄놈은 밀려서 나왔고 아쉬운 건 받은 놈이니. 네이버 지식백과 대일 청구권 문제 한국군 현대사사전 2005년 5월 10일 한국 사사전 편찬에 제대로 된 보상인지 아닌지는 독자들의 몫입니다. 간내울 진우는 금점이 마감되자 경춘선 철길을 놓는 공사판에 일을 나가기로 마음을 먹고 서너시 가평에 방을 얻어 떠났다. 한편 무국광산의 명식이는 일도 잘하고 부지런한 대원이가 마음에 들어 동생 영숙이의 짝으로 대원을 생각하고 있다가 술잔을 기울이며 이복에 대원이 내 동생이 있는데 자네 생각을 어떤가? 대원이 생각해보니 한 골에 둥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젓가락 하나 꽂을 만한 땅 한 평도 없는데 대원이 이 사람 내 말 듣는 거야 마는 거야? 나야 뭐 싫을 게 있나 자네 동생이라면 좋지. 대원이 생각해보니 한 골엔 마땅한 처녀들이 있다 손 치더라도 거의 고흥류씨 대소가 사람들이고 몇 해 전 성경이모가 엄마랑 이야기를 나누던 때가 생각났다. 성경이모가 눈물을 흘리면서 엄마에게 하소연하자 엄마가 성경아 내 맘 알지만 어디 영감생신 말이 안 되니 마음을 접어라 하고 타이르는 말을 들었는데 얼마 후 재종의 결혼식이 있지 않았나? 그 생각을 하면 류씨네 처녀들을 어림없는 일이지 않는가? 그럼 내 설 쇠려 부강 갈 때 이야기를 해봄세. 그렇게 친구 간의 약속이 되었다. 1938년 4월 1일 일제는 국가총동원법을 제정 공포하였다. 이 법은 일제의 전시통제법으로 중일 전쟁을 일으킨 일본이 전쟁의 전력을 집중하기 위해 인적, 물적 자원을 마음대로 동원, 통제할 목적으로 만든 법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제1조 국가총동원이란 전시에 준할 경우도 포함해 국방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의 전력을 가장 유효하게 발휘하도록 인적 및 물적 자원을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 정부는 전시에 국가총동원상 필요할 때는 칙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국 신민을 징용하여 총동원 업무에 종사하게 할 수 있다. 단 병역법의 적용을 방해하지 않는다. 제7조 정부는 전시에 국가총동원상 필요할 때는 칙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쟁의의 예방 혹은 해결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내리거나 작업소의 폐쇄, 작업 혹은 노무의 중지, 기타의 노동쟁의에 관한 행위의 제한 혹은 금지를 행할 수 있다. 제8조 정부는 전시에 국가총동원상 필요할 때는 칙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물자의 생산, 수리, 배급, 양도 기타의 처분, 사용, 소비, 소지 및 이동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제20조 정부는 전시에 국가총동원상 필요할 때는 칙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문지, 기타 출판물의 게재에 대하여 제한 또는 금지를 행할 수 있다. 그리고 5월부터 시행된 이 법에 의해 전시에는 노동력, 물자, 자금, 시설, 사업, 물가, 출판 등을 완전 통제하고 평상시에는 직업능력조사, 기능자 양성, 물자 비축 등을 명령했다. 이 법은 일본 본토는 물론 일제강점기 조선과 타이완, 만주국에도 적용되어 강제징용, 징병은 1943년에 시행, 식량 공출 등 전시통제체제가 시행되었다. 이렇듯 일제의 그릇된 침략전쟁은 식민지에서부터 고통을 감내하여야 했다. 얼마 후 경성에서는 식량 배급을 시작했고 간내울에서는 얼마 뒤 구장이 동네회에서 황국신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하면서 집안에 유기그릇을 내놓을 것을 장려하는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집집마다 다니며 평상시 쓰지 않고 있다가 제사나 잔치에 꺼내어 쓰는 유기그릇을 공출하라고 독려를 하고 다니기 시작했다. 많은 사람들이 깊숙이 감추고 내놓지 않으니
구장이 몇 번에 결쳐 독려를 하고 다녔는데 광국이 가경자에 볼 일이 있어 출타를 한 날. 구장이 한골 물께서 온 주제소 순사를 대동하고 와서 어머니 연희가 시집 올 때 해가 지고 왔고 지난 을충년 대홍수 때 간신히 건져내온 노구솥을 걷어가 버린 것이었다. 집에 돌아와 사정을 들은 광국은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이 외놈의 새끼들을 하면서 씩씩거리며 노구솥을 찾으러 구장 집으로 달려갔고 진명과 진규가 말리려 쫓아갔는데 벌써 광국이 찾으러 올 것을 예상이나 했는지 떡매로 쳐서 솥은 찌그러지고 소당은 깨어져 있었다. 부하가 치민 광국은 이 외놈 새끼들을 하며 다짜고짜 일본 순사 멱살을 잡아 땅에 매다 꽂았다.